저는 이 인공지능 테마는 여전히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될 수 있다. 야, 스마트폰이 큰 트렌드일까? 인공지능이 큰 트렌드일까라고 하면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죠? 한 최소 6개월 이상 맞아요, 지난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패션이 굉장히 대학생이 된 듯한 느낌. 굉장히 어려 보이시네요. 역시 아, 옷이 네. 주는 그게 크다라는 생각이. 아,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또 요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지만 너무 지금 돈도 안 받는 PPL 같아서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뭐 주식시장은 좀 어땠나요? 주식시장은 큰 변곡점이 있었죠. 아, 어떤 변곡점이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끔찍하게 떨어졌습니다. 10월, 11월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조금 쉬는 듯 하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또 이 몇 년 만에, 제가 볼 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저PBR, 가치주 장세라는 게 또 생기면서 주식을 만약에 코로나 때 시작하신 분들은 와, 이런 또 장세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오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기분 좋으셔가지고 KB금융주가 그렇죠. 있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버님 갑자기 이게 무슨.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우량주, 이 대기업 이런 걸 갖고 계시는 저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KB금융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거든요. 한 5년, 한 10년 가지고 계셨길래 제가 아버지 언제까지 그 주식 그냥 안고 살 거냐고 성장하는 주식 사야 되는데 최근에 빵 뜨길래 역시 그렇죠. 남의 주식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자. 기다리면 어떤 주식이건 간에 오르는 타이밍이 한 번씩 온다라는 것을 저도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저 PBR부터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 PBR주가 왜 크게 오른 거죠? 뭐 굳이 하나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좀 정책을 발표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중시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좀 무시하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 너네가 뭘 잘 아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먹혔냐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이 30년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밸류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걸 보더니 야, 일본 애들이 이 정도 오를 정도면 야, 코스피 국장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 놈들보단 낫지 않냐?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쉽게 주가가 올랐었죠. 야, 근데 이 저 PBR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에 뭐 당연히 정부도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거잖아요. 네네. 이 나오기 전에 왜 누구 한 명의 전문가도 저 PBR주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멘트가 사실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식을 오래 한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분명히 저 PBR주 또는 우선주, 지주회사 이렇게 세 놈이 묶여요, 사실. 이 가치주 스타일로. 근데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은 올랐는데 너무 잊었던 거죠, 이 오랜 기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또 제가 다니던 이 VIP 자산운용의 김민국 대표님이 또 요 분야에 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게 원래 사실은 성장주가 많이 득세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야, 너 고리타분하다. 그런 주식으로 무슨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가 했었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저 PBR주 네. 뭐 늦게나마 또 따라 들어가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정부 정책 이제 시작이다. 이제 사람들 더 들어온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저 PBR이 개선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자본 총계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적인 수익력 ROE라는 걸 올려가지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이렇게 저평가될 필요가 있어?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 회사가 돈 벌고 못 벌고 하는 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매입해, 뭐 배당 많이 해, 뭐 너네 감시할 거야 이런 정도의 워닝이라서 요거는 아주 장기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횡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랐으니까 요런 놈들 또 한 번 내가 쉽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런 워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경영자가 바뀌어가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하두가 어쨌든 PBR이었잖아요. 그럼 PBR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얼마 전도 아니죠. 이번에 이제 사요마요. 이제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책을 노출하는 게 이제 어떤 보통 유튜브 채널은 이제 광고인 경우 계속 노출하지만 광고 아닌 경우 그게 안 하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옷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옷을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촬영하는데 다음번에 다른 게스트분들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고민도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책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 딱 하나 고른다면 질문이 있어요.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지표는 어떤 건가요? 현재는 네. PER입니다, 저는. 아, PER. PBR은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PER이라고 하는 거는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보는 건데. 잠시만요. 근데 이 책에서는 2007년에는 ROE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아, 네, 맞아요. ROE가 뭔지랑, 그래, ROE에서 PER 왜 바뀌셨는지. ROE는 이제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거든요. 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장부가로 이익을 얼마나 내냐를 그쵸. 보는 거고요. PER은 내가 지불한 거. 실제로 내가 창업자가 아닌 상태에선 주식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주식을 그 다음에 그거 대비 기대수익률을 보는 게 PER인데 제가 ROE라고 옛날에 했던 거는 그 이제 VIP 투자자문 입사할 때 면접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전을 잘 모르고 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이제 지식을 뽐내고자 워런 버핏 형님이 맨날 ROE 하길래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왜 PER로 바뀌었느냐, 워런 버핏 형님은 주식을 전체를 다 사버리잖아요, 그 기업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장부 대비 돈을 얼마 버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주 장기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 지불했냐 보다는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지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처럼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한 1, 2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사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ROE에는 프라이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지표라서 그때는 내가 책으로만 워런 버핏을 공부해서 ROE를 얘기했었구나. 지금은 그래서 PER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대표님이 투자 잘했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도전 비전이에요. 네. 요거는 왜 사셨고 어떻게 나중에 팔게 됐는지. 도전 비조는 회계 세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회사에 격리 직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맡길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결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97% 정도의 기업들이 도전 비존의 소프트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쓰다 보면은 손에 익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제품 가격, 소프트웨어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독, 클라우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 요거 구독 제품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딴 거 써야 되는데 그건 어렵고 쓰게 되면 가격을 많이 올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엄포를 놔가지고 이 고객들한테 가격을 많이 받아서 이익이 많이 나게 됐고요. 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팔게 된 시점은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업들이 잘 나가고 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조금 줄여도 되겠다. 앞으로는 요 이상의 주가가 올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을 좀 팔게 됐죠. 지누스는요? 저도 지누스 침대 이제 비치된 거 봤었는데. 쓰시는 건 아니죠. 쓰는 건 아닙니다. 지누스 같은 경우는 작가님 같이 이렇게 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기지 말고. 잘 안 쓰고 이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그쵸. 네, 우리나라 회사인데 미국에 수출 많이 합니다. 그 미국의 중저가 이 메모리 폼 라텍스 침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품질이 되게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투자했을 때는 언제냐면 상장하기 전에 KOT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상장이지만 여러분들도 상장 주식같이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KOTC, 코넥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매매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누스는 KOTC, 원택이라고 하는 올리지오라고 하는 미용기기 혹시 피부과에서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어요. 그렇게 그냥 광고하는 미용 기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수출이 잘 되는
침대다. 상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시술이다. 하지만 앞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은 수익이 나게 됐죠. 그리고 그 에머슨 퍼시픽, 네. 현 아난티 요거는요? 아난티 혹시 가보셨나요? 아, 저 가봤죠. 저 부산의 기장에 아난티 괜찮죠. 가봤죠. 너무 좋아요. 그게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약간 좀 외진데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해서 좋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만규 회장님이라는 사람의 약간 식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난티 리조트는 초고가입니다. 이 회원권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게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저는 그러면 억 단위 회원권 사면 맨날 갈 수 있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에 몇 분밖에 못 가는데. 돈은 따로 내. 그리고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베이트한 리조트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 이만규 회장님을 한 15년 전에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에 3박 4일인가 같이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 보니까 리조트의 왕답게 엄청 디테일하세요. 이 무슨 뭐 큰 회사의 오너니까 그냥 시원하고 돈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이 고객들이 리조트를 어떻게 하면 재밌고 프라이빗하게 쉴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나중에 리조트를 하나 오픈하면 나는 이 회사를 무조건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가보신 부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만규 회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큰 리조트를 몸집에 맞지 않게 지어버리니까 부채가 되게 많네? 이거 프로젝트 실패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오해가 쌓이면 주가가 저평가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무조건 먹힌다. 부자들은 아난티 회원권 무조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때 주식을 사서 다행히 지금은 뭐 인스타에다가 뭐 아난티 같은 거 쳐보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선망의 리조트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죠. 카니발은요? 카니발은 코로나 때 산 건데 그 자동차 한 거야? 아니요. 기아 자동차 카니발 아니고 이 카니발 그게 참 모르는 척 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200만 여러분, 저도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요. 여기 누가 댓글로 야 진짜 진행자 진짜 무식하다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다 줄 치면서 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고. 아니 저 앞에까지 밖에 안 읽었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이 카니발은 전 세계에서 1등 크루즈선을 만듭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싫어할 거야. 그렇죠. 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영업도 정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거 반드시 이거 타고 다닐 텐데. 크루즈선은 비행기, 항공사랑 다르게 전 세계를 몇 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거든요. 크루즈 짓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과점화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 1등 회사가 살아남는다면 코로나가 끝날 때 대박이 나겠다. 라고 해서 투자를 했고 저희가 판 시점은 언제냐면 주가 막 떨어져서 샀다가 코로나 백신 개발됐을 때 기억나세요? 2020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에요. 그때 백신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 자유로워지겠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만 주가가 그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술 먹고 있었는데 그 백신 개발됐다고 해가지고 주가 오르길래 금방 자리 파고 가서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차트는 다시 떨어졌죠. 바로 떨어졌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좀 올라가다 떨어진 거야? 아니요. 그날이 일단 고점이었어요. 그날이 고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기억나잖아요. 백신 맞아도 걸리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의 기대감이 딱 발표 승인 난 날, 그 FDA 긴급 승인 난 날이 고점이었고 그냥 몇 프로 올랐는데요? 그날 한 30% 이상 올랐을걸요? 상당히 많이 오르고도 있었지만 이렇게 쭉 올랐던 때였고 저는 그걸 팔고 제가 사실 2022년이죠? 2022년에 어딜 갔다 왔냐면 12월에 한 달 동안 미국 마이애미에 있었거든요. 그 마이애미에서 이 크루즈를 탔습니다. 제가 그 돈 팔아서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크루즈가 우리나라 안 와요. 다 이렇게 날씨 좋은 그런 쪽에만 있기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경유해서 마이애미까지 간 다음에 크루즈를 타고 중남미 바하마라는 데 갑니다. 왜 탄 거예요? 돈 번 거 쓰려고. 쓰려고. 나한테 벌어주는 친구한테. 크루즈 그대로 내가 카니발 걸 꼭 타야겠다, 난. 그래서 카니발에 딱 돈 쓰고 돌아왔죠. 참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마로 가서
바하마로 가서 또 맥주 먹었죠. 아, 그렇구나. 또 뭔가 바하마에서 뭔가 스토리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딜 가나 그냥 저는 그 지역의 그 맥주집 가는 거예요. 야, 되게 재밌네요. 근데 보통은 예를 들면 내가 카니발 주식 가지고 있을 때 오늘 30% 오르면 네. 이제 내일은 또 몇 프로 야, 여기 술 내가 산다면서 같이 하는데 여기는 아니, 딱 자리 털고 가서 매도 처리하는. 근데 저희가 그때 그거를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이걸 언제 팔 거냐. 목표 주가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식 살 때 매도 어렵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매수 시점에 매도할 목표가도 나와야 되지만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난 매도하겠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애초에 백신이 개발될 거긴 될 건데 된 날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기대감이 엄청 되잖아요. 이제 다 나을 거야. 코로나 끝날 거야 하는데 백신이 개발됐을 때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 저는 주식을 팔아야겠다라고 애초에 결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현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덴티움은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코로나의 중반기에 산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보복 수요, 이 이연 수요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 헬스장을 잘 못 갔잖아요. 그럼 헬스장을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리오프닝이 됐어요. 그러면 헬스장 가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할 걸 2-3시간 하나요? 그냥 또 1시간 하는 거예요. 못했지만. 그러니까 헬스장 관장님은 리오프닝이 됐을 때 돈을 버니까 좋긴 좋지만 더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 이빨이 아프신 분들이 하나 빠졌다가 2개 빠졌다. 코로나 때 만약에 1년에 하나씩 빠졌다 쳐봐요. 그럼 3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치과를 딱 갔을 때 한 번에 3개를 다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이연돼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저희는 이제 임플란트 였고 임플란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랑 이제 덴티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덴티움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저렴해 보였어요. 오스템이 1등 아닌가요? 1등은 오스템인데 그래서 조금 더 PER이 높았고 덴티움은 이제 2등이지만 PER이 좀 낮았기 때문에 덴티움을 한번 사보자 라고 해서 수익을 내게 됐고 지나고 보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PEF에 인수돼 버렸고요.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 직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큰 규모의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제가 뭐 오스템이 횡령될 직원이. 거야 그렇죠. 뭐 2천억인가? 엄청 큰 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알고 산 건 전혀 아닌데 다행히 덴티움을 골랐어서 저희는 좀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야 병원 가기 시작하더라. 이빨 고치기 시작하더라. 특히 또 하나는 이 임플란트 회사들의 큰 비용 중에 하나가 의사분들한테 이게 영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방문해서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줌으로 미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만나야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그렇죠, 사주고 그렇죠. 비용이 안 술값이라도 나가겠죠. 내는데 줌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덴티움의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익을 많이 내게 됐죠. 제가 여러분 대표님의 과거 투자 스토리, 성공 스토리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실패 물어보네. 사요 마요 책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그럼 지금은 2024년 주도할 주식 유망업종 딱 3개 고른다면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큰 돈 벌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이제 과거 투자 종목 이제 뭐 확신에 차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런 거는 뭐 내가 다 맞춘 거다. 크루저 그 딱 백신 나오면 딱 하는 거였다. 그래서 큰 돈 번 거다. 자 이제 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옳은 것만 책에 쓴 거고요, 여러분들. 실패한 내용도 썼지만, 근데 이렇게. 네,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실패에서 우리가 굳이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200만 유튜버와 아닌 사람의 차이구나. 아이, 꼭 그렇진 않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패한 건 뭐예요 해서 저를 이제 길을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패 콘텐츠 별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 바로 그냥 구독자가 원하는 걸로 가버리는군요. 이걸 위한 이제 워밍업이었습니다. 이제 뛰셔야죠. 좋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뭐 테마라든지 업종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 인공지능 테마는 여전히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애플이 거의 10년 연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한 걸로 이 연속해서 성장한 걸로 가면 6년 성장을 하거든요. 6년.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된 게 이 챗GPT 나오고잖아요. 그게 2022년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직 1년 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저보고 야 스마트폰이 큰 트렌드일까 인공지능이 큰 트렌드일까라고 하면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스마트폰보다 보다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옛날 몇 년간 스마트폰 이상의
테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없었죠. 그 이상의 뭔가 우리 생활을 바꾼 건 거의 없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진짜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좀 비싸다 이 주식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사는 건 상관없는데 공부를 한번 많이 해보고 꼭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테마가 인공지능이고요. 또 하나의 큰 테마를 말하자면 이제 국가랑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의 디지털 전환 이것도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잖아요. 지금 되게 늦었죠. 느리죠. 네. 여전히 느려요. 일본 여행 가보시면은 현금 쓰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쇼킹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은 이제 투표 선거하러 갈 때 그 기표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도장 같은 걸로 이렇게 찍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는 이렇게 붓펜으로 이름을 쓴대요. 김현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철자가 근데 걔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무효표가 많이 나온대요. 왜 그런 무의미한 짓을 그냥 도전 찍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굳이 뭐하러 바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더 쇼킹했던 게 뭐냐면 슈퍼마켓에 가서 뭐 물건을 샀거든요. 이렇게 맥주랑 그 과자랑 좀 샀는데 거기는 현금이 여전히 결제를 많이 하니까 현금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띡띡 찍으시더니 뭐 3,000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0엔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뭔 소리지? 옆에 가니까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이 이게 키오스크를 하나 만들었나. 드디어 얘네도 전환이 되는구나 했는데 그 기계가 뭐냐면 돈 넣는 기계, 현금. 우리 오락실 같은 거 넣으면 1,000원 넣으면 500원 나오는 기계 있죠. 쭉 빨아들이는 거. 그걸 해놓는 거예요. 걔네는 그 정도가 디지털 전환인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걔네 안 될걸? 걔네 지금 느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김작가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잘 되는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될 거.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걔네들도 이제 팩스 그만 쓸 거고 우편 그만 보내고 인쇄 그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트렌드에 부합되는 주식이 되게 많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나 일본 주식시장이 작년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거의 1등 했거든요. 상승률로 40%가 올랐어요. 그건 다 대형주예요. 그 밑에 중소형주, 워런 버핏이 산 그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로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회가 아주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업종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경기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데 경기가 좋아질 거다. 중국도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좋아질 거다. 그걸 이제 약간 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 주식을 직접 사기에는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 부담스럽잖아요. 그 시진핑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내 거 다 뺏어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한테 팔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우리나라 회사를 건드리진 않을 거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파는, 예를 들면 FNF 같은 주식. 그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주식이잖아요. 이 MLB. 네, 의류회사죠. 디스커버리, 이런 의류회사.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가가 죽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안 좋은 거 플러스 근데 이거는 미중 갈등이 한국에 끼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파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차용을 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거의 확정적으로 올 11월에 이제 대선을 다시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더 압박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관세 60%대는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이든도 처음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을 때 얘는 좀 풀어주겠는데? 웬걸 전혀 안 풀어줬어요. 땡큐인 거야. 트럼프가 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꽁을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야 되는 제품 있죠. 중간재 같은 제품. 저는 그런 제품들은 혹여 중국의 경기가 이제 바닥이니까 좋아지겠지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지가 미국이잖아요. 저는 미국의 경기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저는 한 1, 2년간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 그리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패션 주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PER 20배씩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패션 주식도 PER 10배 넘는 놈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FNF도 VIP 자산운용에서 많이 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좋은 기업입니다. 저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 일본 디지털 전환,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네. 미국까지 가는 거는 아닌 거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에 그러면 말씀하신 게 의류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들이 있는 건가요? 의류도 해당되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근데 반대로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크게 싸웠을 때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디지털 전환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일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를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사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한국에서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회사는 현재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본 현지에 있는 회사, 시가총액이 한 1조보다 조금 낮은 중소형 주지만 그 분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만 팁을 드리면 어떻게 찾아요? 그럼 일본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편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 노트북으로 이 소프트웨어 좋은데? 이 앱 괜찮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걸 그냥 일본에서 찾으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비상장인 경우가 많고요. 일본에는 비슷한 경우인데 상장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사람들은 명함 교환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리멤버요? 그쵸. 리멤버 비상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똑같은 앱이 일본에서 잘 경영하고 있는 애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명함 앱이라고 해서 이 네임 카드 앱, 비즈니스 카드 앱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찾아보시면 구글 또는 챗GPT가 아주 잘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었죠. 네. 인공지능 하면 근데 AI는 너무 폭이 좀 넓으니까 네. 조금 좁혀준다면요. 그거는 사실 투자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잘 되면 엔비디아도 잘 되겠죠. 삼성전자도 잘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뭔가 연구 개발비도 많이 지출을 해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이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은 이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타일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물건을 한두 개 파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저희 말로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인데 이렇게 찾으면 쉬워요. 이 첫 번째는 업종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전환 비용.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활용하시는 앱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도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김작가 TV를 편집하시는 그건 아마 어도비 프리미어로 하시죠? 네. 어도비 프리미어가 아니면 예를 들면 작가님께서 직접 편집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원칙이야. 어도비 프리미어 아니고 편집해야 돼. 그걸로 편집하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은 편집자가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왜 싫어하나요? 그거를 써봤으니까. 잘 그게 몸에 편하니까. 그게 전환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이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거기에서 AI를 도입해서 네 번째 조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제품 가격. 근데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도비 프리미어를 구독하는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최근에는 그 명분이 생긴 거야. 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점집 가도 그냥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먹을 거긴 한데 단골이니까. 명분은 필요하죠. 근데 뭐라고 쓰잖아. 이렇게 식자재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도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번에 인공지능 도입했어요. 이 기능이 추가돼서 여러분들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그걸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가격을 올린 만큼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정리해보면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인데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그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을 조금씩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대부분 상장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괜찮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미국장에서 많이 오는 오토데스크라고. 그 회사도 거의 비슷하게 부합해요. 오토데스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CAD. 캐드. 예, 설계할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림 그릴 때는 어도비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설계하는 CAD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네들도 구독이고 인공지능 당연히 도입했고 가격 당연히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AI 시대에 계속해서 장기간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도비 사요 마요? 저는 어도비 사요마요가 나올지 몰랐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게 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어도비든 오토데스크건 엔비디아건 마이크로소프트건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사요 마요 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책점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다니. 그런데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스스로 이제 반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김작가 TV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네이버라든지 뭐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가지고 PER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비싸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좀 위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아까 제가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회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출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이 확확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지금 PER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의외로 1, 2년 이내에 이익이 되게 많이 증가하면서 싸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투자할 때는 장기 트렌드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전환 비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볼 때는 그냥 올해 PER, 내년 PER이 어떻다라는 것만으로 치부화했다가는 우리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2009년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몇 년간 다른 사람들이 하드웨어로 돈 벌어, 앱으로 돈 벌어, 뭐 구독으로 돈 벌어 할 때 손 빨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AI 혁명이 스마트폰 혁명에 비견할 정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대주주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다가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챗GPT를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그 코파일럿의 다음 버전에서는 이 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제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김작가 TV 구독자 몇 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김작가 TV 만약 구독자 200만 이상이라면 구독해줘 라고 하면 마우스를 옮겨가지고 유튜브를 틀고 구독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실제 사람인 비서를 두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뭔가 내가 조금 저부가 가치인 일을 이 컴퓨터한테 시키고 나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엄청나게 큰 변화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비서를 쓰게 되는 이 시기가 되면 생산성이 되게 좋아지면서 이 경제가 과거 10년간 골디락스가 됐던 것이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저는 같은 모습이 앞으로 10년에도 일어날 수도 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앞으로 10년에도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니까 네. 종목에서는 사실은 이 편차가 있겠지만 네.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ETF가 당연히 AI 또 ETF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게 보지 않으시겠네요.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저는 이거는 의외로 큰 회사들을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는 게 ETF보다 아웃퍼폼 할 수도 있다. 제가 사실 이 얼굴을 어디다가 비치게 된 이후에 빅테크가 좋다라고 얘기한 적 사실 많진 않아요. 중소형주가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약간 위너 테이스크 올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주식 사본 적이 없는데 진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사봐야 되나? 진짜로 하는 생각도 되게 진지하게 근데 이미 해보고 사실 시총 1위를 그렇죠. 해버렸잖아요. 세계 1위죠. 근데도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10년 갈 거니까 만약에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된다면 애플이 시가총액 세계 1위 된다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다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살아난 건데. 아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10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큰 피해는 안 가니까 10주는. 그럼 엔비디아는요? 연일 신고가 찍고 있는. 엔비디아 지금 얼마죠? 엔비디아 뭐 700불까지 봤던 것 같은데. 진짜 400달러 하면 와 진짜 많이 오르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500, 600, 700까지 있길래 그렇죠. 그것도 많이 올랐는데 그게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랑 조금 차이인 것 같은 게 엔비디아는 물론 직접 생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있겠냐? 누가 더 힘이 있겠냐?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어도비 프리미어 쓰지 마! 라고 하면 편집자가 바로 이제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김 작가님께서 편집자한테 너 D램 삼성전자 거 쓰지 말고 하이닉스 있는 노트북만 사 라고 하면 그럴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크게 상관없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 훌륭한 기업인 것 같고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에도? 네. 그게 되게 높아 보이지만, 최근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의 H100 칩을 포함한 엔비디아의 이 GPU를 몇 개 이상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숫자를 좀 세봤거든요. 엔비디아가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커버그만 살까? 아니겠죠. 구글도 사겠죠? 테슬라도 사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사겠죠? 하게 되면 당분간 엔비디아의 그 독식 구조가 안 깨질 것 같고 엔비디아는 매출과 이익이 지금 빵빵빵 튀고 있고 앞으로도 튈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였으면 야 하드웨어가 PER이 이렇게 100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뭔가 이 물건을 더 팔려고 하면 결국엔 TSMC의 공장을 이용해야 되고 걔네들한테 원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사가 뭐 인텔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라든지 윈도우의 경쟁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AI의 그 수혜를 온전히 똑같이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우위에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미국 빅테크 중에서 다른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MS랑 네. 엔비디아는 이제 괜찮게 보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대부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역발상으로 저는 테슬라. 테슬라 박살났죠. 네. 아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박살이 나서. 그렇죠. 테슬라만 빠지고 있죠. 지금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빠지고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만 지금 마이너스예요. 저는 의외로 이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AI랑 다른 얘기인데 그냥 미국 빅테크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테슬라 정말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원탑일 때, 이 빅테크의 원탑. 그때는 사람들이 테슬라, 야, 자동차 잘 만들어. 전기차 기술 있어. 뭐 브랜드도 멋져. 자율주행 기술 있어. 무슨 로봇도 만들어. 막 장밋빛 미래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사실 이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잘 만드는 거 알겠어요. 근데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지면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 너무 프리미엄 낀 게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중반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냥 폭스바겐, 현대, 도요타랑 비슷한 느낌의 회사와 같은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분명히 브랜드 가치도 있죠. 전기차 기술이 있죠. 자율주행 기술이 있죠. 로봇도 있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일반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할 때쯤 야, 이놈 별거 아니네. 전기차 아무것도 아니었네. 할 때쯤엔 저는 꼭 사야 될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좀 이렇게 소외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얘네가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 인공지능 회사냐, 전기차, 자율주행차 회사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서 확신이 든다면, 이제 투자를 해봐도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대표님이 저희 채널 몇 번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이렇게까지 좋게 말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왜 이렇게 뭔가 좋게 보세요? 일단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렇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이 추세가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보고 소비자로서 조금씩 이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냥 터부시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700인 지금 그걸 네, 그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뭐 제가 책이나 쓰고 그랬겠습니까? 사요, 마요. 자,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주식 중에 혹시 그러면 매력적으로 좀 보시는 건 아예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그냥 빅테크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빅테크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주식 중에는 사실 나머지는 저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너무 뜨겁고요.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는 이제 식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의 경험상 통계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는 정점을 이미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기가. 그랬을 때는 나머지 주식들이 사실 잘 오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일본, 한국, 뭐 유럽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의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